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경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철제 흔들의자 기둥이 부러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참변에 충격과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흔들의자는 놀이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정기점검 대상 등에서 제외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이터와 맞닿아 있었고 실제 주민들도 놀이시설과 한 공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관리 유무가 달랐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전문가들도 주민운동시설이라도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면 최소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경찰이 국과수와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어른들이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불안정한 대기에 연일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안동엔 세찬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까지 쳤는데요. 오늘도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고 잦은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소나기를 머금고 습도가 높아진 만큼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안동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자 지정과 관련해 안동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특위는 김경도, 이재갑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안동시의 도매시장 운영법인 추가 지정 공고와 취소 과정에 대한 문제점, 청과 운영법인인 안동청과 합자회사가 지난해 기간 제한 없이 재지정을 받은 점 등 도매시장 운영 실태 전반입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순중 의원은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한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새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사 지정을 강행하다가 지역 농민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신규 지정 계획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모레까지는 비 소식이 잦으니까요. 우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울진과 경주,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부산 기장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원전 부진에 임시 저장된 고준위 방패물의 위험을 소수의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만큼 법 제정과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밝혔는데요. 우선 앞으로 고준위 방패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지자체 주민 대표를 참여시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반경 30km까지 대피한 것을 감안해서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패장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적 장치를 통해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2도 낮은 22.1도, 습도는 88%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어제 농업인회관에서 현장 소통 프로젝트 생생버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상북도의 도정 철학을 반영했는데요. 1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약 80분간 울릉군의 현안 및 도정 방향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울릉군은 생생버스의 전신인 행복버스가 큰 성과를 낸 만큼 생생버스 또한 지치지 않고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지역 소멸 위기인 울릉도의 특별법 제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17일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행사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최 측을 고발하는 등 올해도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양층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구 퀴어 반대대책본부의 김영환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환입니다. 자, 지난달 동성로 상인회와 함께 축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지난 7일에는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집회 장소가 공원이든 도로이든 지자체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네. 전국 퀴어에서 이런 불법 상의가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퀴어 측에서 무료로 나눠준 거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표, 카드 영수증, 동영상 등을 현장에서 체증하여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죠. 또한 이 집회신고 가처분도 마찬가지로요. 예. 대중교통 전용지구 1층 상가 33개 점포가 참여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오늘 잠시 후 2시 30분에 신문이 열립니다. 이 동성로 안에서 퀴어 행사를 하다가 상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19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하는데 문제는 10시간 이상 버스를 차단을 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하철 환승이 불가하고요. 배달 오토바이 진입이 안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상인들은 영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정작 이 불법 노점상을 운영을 합니다.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학생들은 당일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문화축제가 아닌 불법 도로 점거에 의한 갑질인데요. 중구청에서 2019년도부터 이 불법 점거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KBS 언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파워풀 페스티벌이나 지구의 날 행사 때도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이제 부스를 차리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유독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건 이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죠? 예. 파워풀 축제랑 동성로 축제는 대구시청과 중구청에서요. 정식 문화 행사를 허가를 한 후 대구시와 각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기다리는 축제이고요.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도 취득하였고 안전관리 대책 등 모든 면에서 시와 각 구청이 긴밀하게 협의되어서 특히 원래 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예. 이 동성로를 포함한 도심 상권에 활기를 주는 그런 평가되는 행사와 반복되는 불법 도로 점거와 상권 마비, 청소년 유해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이런 집회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퀴어 반대 대책본부도 이제 축제 때마다 행사에 반대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상인회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즈 세월호에서 청소년들을 꺼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는 청년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 2021년도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연보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감염이 확인된 누적 인구가 271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15,196명만 현재 살아있어요. 5천여 명이 죽어 있습니다, 이미. 8년 연속 1000명대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예. 2021년 감염자 975명 중 66%가 2에서 30대 청년입니다. 매년 에이즈 약값으로만 1,5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있고요. 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동성 성행위로 전파되는 이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1000명씩 에이즈 세월호에 빠지는 청년들을
꺼내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요. 이 퀴어 측 당일 물품과 당일 옷차림 참가자들의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19금 딱지가 붙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아동 청소년 유해 영상으로 아예 삭제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친동성애 정책의 유튜브마저도 퀴어 행사장에서 판매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유해하다고 알고리즘이 판단되어서 그 네. 영상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축제장 인근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여셨잖아요. 올해도 그럴 네. 예정이신 건가요? 네, 17일 동성로 상가 일대에서 반대 문구가 적힌 흰 티를 입고 예. 피켓팅을 하면서 1인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도로 조명 허가가 필요 없이 집회 신고만 하는 집회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을 합니다. 예. 상인회와 같이 동성로 행사로 이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이 릴레이 1인 시위가 종료가 되면 우리가 상가 팔아주기 운동을 동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특히 SNS 채널에 상가 팔아주기 인증샷 해시태그를 올리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100만 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시민들은 상인들은 혐오자가 아닙니다. 보호자입니다. 동성애자 사람을 반대하거나 차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성 성행위가 부도덕하고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것인데 이런 의사표현조차 혐오라고 매도를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평화적인 시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퀴어 집행부에서는 늘 충돌을 원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데요. 이 소수자 약자 프레임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그 목소리마저도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퀴어 반대대책본부의 김영환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연결해서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외에 동성로 상인회와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의 대표로서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동성로 일대의 수많은 행사 중에서 퀴어 문화 축제만 고발하는 것은 그저 퀴어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퀴어 문화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편견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성소수자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려는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등이 주최 측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또 불법 노점 행위를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문화축제는 집회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들은 정당한 집회 신고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불법 점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축제 부스에서 제공되었던 쿠키나 빵은 후원에 대한 선물이라 판매라 볼 수 없고요. 네. 설령 판매로 볼 수 있다 해도 식품위생법상 판매업은 일정 이상의 규모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퍼같이 일시적인 가판되는 영업소 신고해야 되는 영업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돼 있거든요. 이 결과는 네네. 언제 나오는지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아마 법원의 결정은 올해 날 것 같은데요.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은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퀴어 문화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 논란과 반대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이렇게 매년 퀴어 축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퀴어 문화 축제를 통해서 성소수자들을 가시화하고 이 가시화를 통해서 발견되는 차별이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기본권이고요. 소수자에게는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올해 축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는 지난 6월 2일 날 그리고 8일 날 기획 강연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17일 동성로에서 부스 행사와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대구 키어 영화제를 마지막으로 축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시내버스 우회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네, 뭐 영향은 있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대응이라고 하면 뭐 그 대응은 경찰들의 판단이나 그 경찰의 몫이고요. 저희들은 좀 안전하게 예. 치러질 수 있도록 질서 유지인과 그리고 인권 지킴이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좀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또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올해 축제 슬로건이 우리는 이미입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네, 성소수자들은 이미 일상의 전 영역에서 존재해왔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담아내지도 담보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해마다 축제의 선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역시도 퀴어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 파워풀 대구에서 저희보다 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삼바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했고요. 나체 상태에서 바디 페인팅으로 행진을 했어도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것은 퀴어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선정성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 일단 반대 이유 중에 콘돔을 나이에 상관없이 나눠줘서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하시는데요. 콘돔은 전국의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길거리의 자판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즈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똑같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축제 집행위들에게 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데 퀴어 반대 대책위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회 신고된 정당한 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서 재작년에는 형사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반대자들의 집회도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집회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17일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 퀴어축제 부스 행사와 퍼레이드가 지금 진행 예정인데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최 측을 고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매거진 오늘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배진교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었고요. 그 전에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의 김영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사용하지는 않는데 깨끗해서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앱으로 이런 물건들을 많이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대구 수성구에서 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열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윤가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만촌동 화랑공원에는 작은 중고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작아진 옷부터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책 등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네,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2,000원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1,000원, 2,000원 갖다 놔요. 책이랑 인형, 로봇이랑 머리띠, 옷이요. 책하고 보드게임하고 모자, 점퍼 이런 것들을 가져나왔어요. 많이 놀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얻은 것 같고 게임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옷이랑 책이랑 장난감 같은 건 주로 1,000원에서 2,000원, 옷들은 모두 2,000원이랑 이런 책들도 2,000원에서 10,000원을 팔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입던 옷이에요. 다른 어린 친구들이 더 예쁘게 입을 것 같아가지고 팔기로 했어요. 예쁜 옷 많이 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제 목표는 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는 한 5개 그 정도 팔아야 될 것 같네요. 모두들 좋은 물건 싸게 팝니다. 골라 잡으세요. 아니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렇게 판매를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경제관념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족과 또 초등학생 단체 등의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오프라인 벼룩시장의 경우에는 전문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성 벼룩시장에서는 최대한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사고 팔고 어울리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 열리면 물건도 사고 또 지역 주민 얼굴도 한번 보고 예, 서로 좀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새 물건만 구매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더불어 용돈까지 생기는 기회였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플로 중고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판매를 물건을 해본 적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해본 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 거를 사면 좋지만 일정 기간만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괜찮은 가격대에 정말 괜찮은 중고 물품이 있다면 그걸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고 물품을 종종 이용하는 편이에요. 꼬마가 코로나 오기 전에 벼룩시장 한번 참여해본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신청해달라고 해서 신청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랑 책이랑 그다음에 옷, 신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난감도 500원, 1,000원, 옷도 한 벌당 1,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6개월, 1년 만에 금방금방 크니까 신발이나 옷이나 그다음에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자원을 순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입던 작아진 옷이나 의류 같은 거 장난감 구매했어요. 저렴하게 이제 좋은 거를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 좋아요. 다른 형아가 읽던 책 구매했고요.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에 이렇게 아나바다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집 근처에서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자주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청했는데 떨어졌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종종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아쉽게도 장소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수성 벼룩시장은 6월 24일 수성못 남측에서 열리고요. 이어서 10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성구 새마을회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수성구 새마을협의회장 김연옥입니다. 학생들이 위주로 자기가 쓰지 않던 물건들이나 썼던 것도 새 것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학생들은 장난감이나 학용품이나 의류나 이런 종류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지만 저희들은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또 서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판매액의 30%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벼룩시장이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는 거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검색창에 수성 벼룩시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일정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참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수성구 새마을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 번에 20팀밖에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경쟁이 조금은 치열할 것으로 저도 보이는데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착순으로나 아니면은 체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 벼룩시장에서는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자율적으로 적립해서 연말 이웃 돕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넓은 공원을 이용해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넘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매일신문 국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산모 바꿔치기입니다. 산모 바꿔치기. 네. 최근 3년 동안 신생아들을 불법으로 입양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죠? 네. 처음 사건이 드러난 건 지난 3월인데요. 한 30대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곧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열흘 뒤에 또 다른 30대 여성이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면서요? 네,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이 30대 여성이 그동안 신생아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일에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기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산모 2명에게 접근해 아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도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매매와 불법 입양의 실태가 드러난 거네요. 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만 모두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구속된 30대 여성이 있고요. 산모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여성을 도운 남편과 지인 등 3명도 입건했습니다. 네. A씨를 통해 과거에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시켰던 산모 1명도 이번 수사에 포함됐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 4명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경찰은 불법 입양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도 확인했지만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 모두 건강한 상태로 잘 자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불법 입양에 연루된 아이가 이번 사건 포함해서 총 몇 명인가요? 네,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총 3명이고요. 예. 1명의 미수 사건이 있습니다. 아기를 기준으로 미수까지 포함하면 3년 동안 모두 4명이고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으로 산모 1명, 아이 1명이 드러났고요. 예. 과거 사건으로 산모 1명과 아이 1명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산모에 의해 불법 입양된 아기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입양한 양부모 4명이 입건된 거고요. 이 밖에도 불법 입양을 시도하다 포기한 아이 1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현실로 이런 일이 정말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찰은 A씨가 한 포털 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육하기 어려운 힘든 사람의 상황을 이제 궁박함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병원 입원이나 출생신고 절차에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출산과 입원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고 타인 명의로 출생신고까지 마쳤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도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네, 최근에 저 이 영화 좀 감명 깊게 봤는데 브로커라는 영화에서도 아동 매매 실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이 산모와 양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출생과 입양 사실을 숨기길 바라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마치기 위해선 친부모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예.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꽤나 복잡해서 입양아 숫자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통계에선 2021년 대구 입양아동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한 해 동안에요? 네. 전체 통틀어서 2명입니다. 2020년 기준 대구의 입양아동은 6명 정도 있는데요. 5년 전에 2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입양은 전국적으로 더 큰 폭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2021년 입양아 수는 전국적으로 415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2016년 88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매년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매년 14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과 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좀 복잡하군요. 입양하는 과정이요. 그렇죠. 네. 예, 친부모는 출생 신고를 해야 하고 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네. 입양 특례법이 좀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가 복잡해진 건데 이번에 불법 입양에 연루된 아이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입양된 아이들의 안전은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도 알지 못했는데요. 입양 절차가 불법이니 입양이 무효화되고 친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에 친권 박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예. 다만 몇 년간 아이를 잘 키우는 가정에게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 사적으로 아기를 입양하거나 돈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입양된 아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선은 병원에서 산모를 확인하고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양률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입양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배경에는 사회적 편견과 까다로운 절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려면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를 거치고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한 입양 가정은 입양 준비 중에 수술을 받아서 입양을 못했고요. 또 다른 엄마는 유산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 아이를 입양한 한 가정도 첫째는 가정 위탁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됐는데 셋째 때는 맞벌이라서 입양이 어렵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좀 철저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너무 까다로워서 입양률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텐데 네.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네요. 네, 예비 입양 부모들이 법원에 한번 다녀오면 이 학벌, 직업, 소득까지 모든 게 다 벗겨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네. 이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직업은 아예 입양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편견을 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산모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혼 이제 부모들이 불법 입양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미혼모 시설이 있어도 정원이 가득 차서 들어가기 어려운 산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산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불법 입양 절차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 산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출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 출산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산모 바꿔치기로 드러난 불법 입양 실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고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39분) 지났습니다. 챗 GPT 등장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기업들의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방한해서 국내 스타트업계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고도화에 따른 규제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전미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PT는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챗 GPT 많이들 알고 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이 한 줄의 질문만 던지면 알아서 여행 계획도 짜주고 우리 자소서도 수정도 편하더라고요. 해주고, 네, 맞아요. 블로그 초안도 작성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른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공된 원본 데이터를 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뭐 우리가 음악이나 이게 사진 같은 것들도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네.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GPT라는 것이 다양한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람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의 맥락을 파악한 후에 이 답을 생성해서 다시 우리 언어로 네.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변환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챗 GPT의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떤 질문의 맥락을 이제 파악해서 다양한 사물이나 데이터 등을 조작, 분석, 조합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대한 사용 속도 또한 놀라운 지금 수준이잖아요. 네네. 이 발표된 게 지난해 22년도 11월이거든요. 이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가 이 챗 GPT 서비스를 대중화한테 공개하면서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견인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네네, 바로 불과 작년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1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는데 단 5일이 걸렸고요. 사실 1억을 돌파하는 데는 단 2달밖에 이렇게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AI 더 놀라운 인공지능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인간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 창의적 영역까지 적용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기초에 이제 예상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뭐 이렇게 표준화된 것만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이 창의적 영역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죠. 그림이나 영상, 디자인, 문학 등 그리고 공학을 생각하면 우리 프로그래밍, 생명공학, 뭐 화학, 바이오, 금융공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음성, 문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관련 서비스가 정말 아주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공지능이 결합한 어떤 서비스를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3월이죠. 올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기존 소프트웨어 라인업에 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코파일럿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 이 코파일럿을 사용한 경우에 인간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죠. 자연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코딩이나 뭔가 컴퓨터를 활용하면은 컴퓨터 언어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코파일럿이 이제 탑재된다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시각화하거나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손쉽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런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를 투자 기회 관점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현재 보통 우리 21세기 주요 IT 기술을 생각하면 그 추세라는 것이 차세대 기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술의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됐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실용성을 갖게 되고 기술을 등장과 동시에 또 뭐 협업하고 활용해서 사실상 이게 이제 상용화되는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기간은 우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봐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길게 소요가 됐는데 이번 AI 기술은 그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파급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AI 기술은 그 속도가 차별화되고 상용화 속도 또한 기존의 IT 기술하고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투자기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0여 개의 그 지수를 모은 러셀 3,000 지수가 있어요. 네. 이 기업 중에서 이 올해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언급한 기업들은 작년도 생각하면은 작년도 3분기에 8.3%에서 22년도 이제 4분기죠. 작년 4분기는 12% 늘었고요. 올해는 거의 대다수들이 이 AI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이 챗 GPT 1억 명을 돌파한 이후에는
기업들은 이러한 유사한 인공지능 활용과 개발 계획 발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화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를 재차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업 펀딩 인수합병 건수에도 지금 많은 규모를 살펴본다면 20년도에는 보통 65건 정도 2억 1,300달러 정도에 그쳤는데요. 2년 후인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172건에 26억 달러로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보였어요. 올해는 더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발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올해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만 단 2년 만에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고요. 현재 어떤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마케팅 콘텐츠 생산이나 지식 관리, 작곡, 코딩 전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인수합병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구독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기술 서비스 확장을 고려할 때 더 네. 향후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겠는데 관련 기업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정말 그 글로벌 시장 AI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미지나 언어 번역, 널리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네. 대화형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력은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한데요. 이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별로 활용도를 플랫폼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패권에 이제 사실 서로 도전적인 어떤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이전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서비스는 검색 엔진이었거든요. 검색하는 엔진이었는데 이제 이 챗 GPT로 인해서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검색 엔진에 빙이라는 이 오픈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챗 GPT를 탑재하는 발빠른 어떤 새로운 상품을 내놓겠다. 아까도 발표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챗 GPT의 도입 이후에 빙의 그 앱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구글을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향후 기술 기업의 패권들을 결정할 이 인공지능 기술만큼은 아마존이나 지금 알리바마, 텐센트, 메타 등 현재 검색 시장을 거의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인데 네. 이 패권에 도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업의 AI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그렇겠네요. 있는 상황이고요. GPU나 CPU, 클라우드 등의 관련 산업이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잖아요. 네네. GPU 생산 업체인 엔비디아의 경우엔 지금 킹비디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 상승률이 한 174%의 지금 현재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는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고성능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요의 어떤 초입이라 보고 이 수요 증가가 실적에 반영되고 향후 실적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가격 부담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업계 시각이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알아본 것 같이 인공지능 학습 속도가 굉장히 그렇죠. 빨라지고 예. 이 고성능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부품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의 이 알파고가 사용했는 GPU는 약 28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이 챗 GPT의 엔비디아 지금 GPU는 네. A100이라는 GPU를 쓰고 있는데 이게 10,000개가 투입이 된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단시간에 이 GPU라는 게 3만 개 이상 요구되는 고대역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기존의 DRAM하고 다른데 이게 이제 기존의 고대역 메모리칩 같으면 이 3만 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수요는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클라우드 시장인데요.
다양한 이제 시장과 뭐 반도체 주변기기 서비스도 다 활성화되겠지만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이제 증가 속도가 가장 뭐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부분 이제 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클라우드 시장은 5천억 달러에서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2032년도에는 2조 5천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구현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네. 방법이 좋을까요? 일반 투자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직접 주식, 예. 간접적으로는 이런 그 시장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겠습니다.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겉은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 클릭 정보 클립. 지난 주말에 양양 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있었는데요. 낙뢰 사고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벼락이 칠 위험이 있다면 산지 또는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없는 평지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산에 있다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피하고 평지에 있다면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 몸을 가능한 낮추는 게 좋습니다. 30-30 안전규칙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이 울리면 곧바로 건물이나 차 안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뒤 최소한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합니다.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접하기 힘든 국내외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고요. 특히 출산과 육아 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구시 출산정책 홍보관이 함께 운영됩니다. 출산정책 홍보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출산 보육 정책을 안내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교통공사가 1호선 화원역을 공연 특화역으로 운영합니다. 기존 화원역 지하 2층 대합실을 공연 무대로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문화행사 개최를 원하는 예술문화단체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행사가 없을 때는 시민 누구나 그랜드 피아노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요. 도시철도가 이동수단만이 아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대구시가 6월 중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에 게시된 소식들을 전자점자 파일로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대표 누리집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대구광역시 누리집 게시물의 우측 상단에 있는 전자점자 파일 내려받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저장되고요. 저장된 파일은 점자 정보 단말기 혹은 점자 프린터로 출력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경북에서도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인데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야외 활동을 한 후에는 입었던 옷을 모두 깨끗하게 세탁하는 게 좋고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